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설날 연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마지막 금요일까지 연결해서 쉬게 되면 9일의 휴가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아마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랜만에 푹 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긴 연휴 동안 탈나지 않게 건강하게 또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세로 산 책 언박싱 영상으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네, 새해가 시작하면서 선택하는 책들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1월에 새로 구매해서 읽었던 책들이 또 유독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언박싱 영상이 또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한 책과 직접 서점에 가서 구매한 책들이 있어서 책들을 한 권 한 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네,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 저도 살펴보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술도둑이라는 뭔가 흥미로운 제목의 책인데요. 마이클 핀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동진님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우연히 만났던 책이었고요. 가끔 그 채널을 제가 보는데요. 이제 내용은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거의 스킵을 하고요. 어떤 책을 소개해 주는지 이제 책의 제목이나 작가 정도만 보고 이렇게 스킵을 해서 넘어가는데요. 그날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예술도둑이라는 제목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동진 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책들은 거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약간 믿고 보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치를 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책이고요. 이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읽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앞쪽 띠지에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선정 이달의 최고의 책이라고 이제 강력한 홍보 문구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그리고 아마존 뉴요커, 리터 러브 허브 올해의 책, 그리고 22개국으로 출간되었고 영화화가 될 예정이라고 해서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작가를 조금 살펴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 현대사회와 격리된 채 27년간 홀로 살아온 이를 추적한 숲속의 운둔자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자신이 경험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쓴 트루스토리는 에드거상 체우스 논픽션 후보에 올랐고 2015년에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50개국 이상에서 취재를 해왔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욕타임즈 매거진, 애틀랜틱, GQ, 롤링스톤, 에스콰이어, 베니티 페어 등 다양한 매체에 그를 기고해 왔다. 가족과 함께 유타주에 살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예술도둑이라는 책은 2023년도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 도둑이라고 하는 제목이 주는 강렬함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당시의 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책을 받고 보니까 표지가 뭔가 되게 명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미술관의 한 부분을 또 훔쳐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표지도 좀 흥미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도 굉장히 흥미로웠었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작품이었었는데요. 8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200회 이상, 300점 이상이 되는 예술 작품들을 훔쳤던 희대의 도둑에 대한 행적과 그의 내면을 쫓아가는 논픽션이라고 하고요. 그 훔친 예술 작품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2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한 대도둑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라고 하는 희대의 도둑인데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술품을 훔친 도둑이라고 하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도둑이 그 예술 작품들을 훔치기 위해서 어떤 변장도 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들어가지도 않고, 네, 아주 사람이 많이 붐비는 대낮에 당당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범행의 계획을 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칼 하나를 가지고 그 그림들을 훔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둑에 대한 행적과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써놓았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브라이트 비저라고 하는 이 도둑이 예술작품을 훔치게 된 계기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시간의 흐름을 견뎌온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현재도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은 물론 경외심과 고귀함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혹은 공허한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한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내면들을 따라가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술 작품을 훔쳤기 때문에 이 도둑이 어떤 작품들을 훔쳤는지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미술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엄청 기대가 되는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뒷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예술 작품을 훔쳤다.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네,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너무 이해가 되지만, 그 아름다움을 혼자만 간직하겠다라는 마음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도 이동진 님이 추천해 주셨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패트릭 브릭리의 책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책을 1월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생각이 났고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에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올해의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그 책이 있었고, 딱 한 권만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 책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영원히 오래 남았던 작품인데, 그 이유는 그 책 속에 등장해서 소개가 되었던 메트로폴리탄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대목들이 저는 또 굉장히 좋아서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이 책도 어떤 도둑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겠지만 그 안에 틈틈이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녹아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장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이렇게 네, 그림들도 조금 실려져 있습니다. 네, 작품이랑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사냥 준비가 끝났다. 스테판 브라이트 비전은 박물관에 들어서며 여자친구 앤 캐서린 클레인 클라우스의 손을 꽉 움켜잡는다. 둘은 안내데스크로 걸어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넨다. 누가 봐도 귀여운 연인이다. 현금으로 입장권을 2장 사서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문장이 또 재밌어서 좀 읽어봐 드릴게요. 1997년 2월 벨기에 앤트워프 어느 분주한 일요일 점심 도둑질하기 좋은 시간이다.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네, 정말 나이프 하나만 들고 네, 작품을 훔쳤다라고 하니 어떤 기술과 디테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네,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책은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삶의 발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각별히 애정하는 정혜운 작가님의 책입니다. 신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 출간이 된 작품이더라고요. 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님이셔서 제 영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고 또 네, 특별히 애정을 듬뿍듬뿍 담아서 소개해드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반갑고 그리고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작품을 또 읽게 되어서 저는 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기도 하고 네, 편안하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혜운 작가님은 정혜운스럽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책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칫 잊어버리거나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따뜻하고 건강한 시선으로 포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 안에 특별함과 고유성을 담아서 또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글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항상 어떤 책이든 읽고 나면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삶의 발명이라고 하는 책에 담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2023년도 10월에 출간이 되었고 위고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삶의 발명 안에는요 6개의 꼭지가 있고요. 삶의 발명, 사랑의 발명, 목소리의 발명, 관계의 발명, 경이로움의 발명, 이야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삶의 발명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부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잠든 그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전보다 더 슬프고 지혜로워졌다. 세뮤얼 콜리지. 아주 좋은 문장으로 시작을 하네요. 내게는 카산드라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다. 그는 옳은 말을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적었다. 나는 힘이 없을 때 내 친구의 눈으로 나를 본다. 내 친구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밥 잘 먹고 하기로 한 일은 함으로. 내 상상 속에서 친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묻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책으로
좋은 질문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표지의 그림도 뭔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한 작품을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지가 의미하는 것과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내는 책 좋습니다. 엄청 가볍네요. 이 책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가을에 유희경 시인님의 북토크를 다녀왔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날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유희경 시인님의 책을 이제 전혀 읽지 않은 상태에서 북토크에 참여를 했었고, 참여를 해서 시집과 에세이 몇 권을 이제 구매해서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북토크에서 해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참고를 하셨던 책이라든지 좋은 문장들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작가님 북토크가 끝나고 혹시 이렇게 북토크 할 때 참고로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쪽지를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날 이야기하셨던 풀스토리를 다 메모하셔서 오신 건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키워드만 아마 정리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소개해 주셨던 어떤 좋은 문장이라든지 어떤 작가의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저 작가 누구지? 저건 어떤 책 속에 있었던 글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노트와 필기구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었는데, 그날 작가님께서도 조금 많이 이제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종이를 어디다 두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제가 캐치하지는 못했고, 그 이야기 중에서 이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셔서 이 책을 장바구니에 그때 담아두었고요. 올해 시작하면서 새롭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읽어봐 드리면,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 하버드대학교 철학과와 고전학과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여 석자 교수가 되었으며 1980년대 초에 브라운대학교 철학과로 옮겨 역시 석자 교수로 재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 로스쿨 신학교에서 법학, 윤리학 석자 교수로 활발히 강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미국 철학회장을 역임했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지성에 2차례나 선정이 된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소제목에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네는 방법이라는 글도 함께 실려져 있고요. 말이 칼이 될 때라고 하는 홍성수 교수의 추천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이 미국 노철학자의 간절한 호소가 한국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 속에서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제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마주한 두려움. 두려움이 낳는 계물, 분노, 혐오와 배제의 정치학, 시기심으로 쌓아올린 제국, 성차별주의와 여성 혐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간다 라고 하는 각각 7장의 제목 아래에 또 4-5개 정도의 소제목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뒷표지에 소개되어 있는 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고통은 결코 타인의 탓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삶 앞에서 두려움에 잠식당한다. 이성적 사고 대신 손쉬운 타자와 전략을 선택해 나와 타인의 경계를 짓는다. 계급 간 갈등, 여성 혐오, 진보와 보수의 대립 등 이러한 정치적 감정들은 늘 이면의 권력자들에 의해 조종되어 왔다. 예, 너무 공감이 되는 문장이고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또 이면을 이 문장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현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마사 누스바움은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언어를 빌려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미지의 생 앞에서 한없이 불안해진 개인이 어떻게 이를 타인에 대한 배제와 혐오로 발산하고 나아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지 그 내면의 지도를 그려낸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불확실한 것,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시대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중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좀 더 증폭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감정이잖아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해안을 알려줄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연민 3번째 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화 느낌의 얼굴을 표현한 표지 그림이 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3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굉장히 묵직한데요. 엄청 무겁습니다. 우치다 다스루의 레비나스 시간론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책인데요. 소제목으로 주체와 다자 사이에 흐르는 시간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시간론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저도 시간의 개념이나 우리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한계적인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에 좀 꽂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치다 다스루라고 한 작가는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좀 인상적이게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들었던 작가였기 때문에 우치다 다스루의 레미나스 시간론? 그냥 이렇게 보고 우치다 다스루 시간론? 읽어보자 하고 구매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치다 다스루가 어떤 작가인지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사상가이자 무도가 1950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불문과를 졸업하였고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중퇴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대학원 시절 유대인 철학자 엠마니엘 레비나스 철학에 깊게 영향을 받아 반유대주의와 유대교 그리고 레비나스 사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레비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엄청난 지식인이고 철학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 철학에 굉장히 깊이 빠져들게 되어서 레비나스가 쓴 책, 굉장히 짧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책을 이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작가가 거의 긴 시간 동안, 거의 6,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석하고 공부해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뒤에 소개되어 있는 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다자란 내가 아닌 자다. 다자가 내가 아닌 자라는 것은 그 성질이 나와 다르다는 것도, 그 모습이 나와 다르다는 것도, 그 심리가 나와 다르다는 것도 아니라 그 타자성 자체에 의해 나와 다른 것이다. 다자란 구체적으로는 약자이고 빈자이고 과부이고 고아이며 그에 비해서 나는 부자이고 혹은 강자다. 이러한 타자를 향해 응답할 수 있는 이는 자신의 뒤처짐을 각성한 자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계에 뒤늦게 등장한다. 미지의 타자들이 우리 앞에 지금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 주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그 자체로 타자에 뒤처져 있고 그에게 응답할 책임을 지며 빚을 지고 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시간은 바로 여기서 탄생한다. 완전한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해했던 그 부분이지만 이 책에서는 그 타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내 기준에서 흘렀던 시간의 개념이 조금 확장되는 계기가 좀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 책이 시작되는 페이지를 조금 읽어볼게요. 예비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1. 살아남은 자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지난번 복음과 세계 종말론 특집에 레비나스의 시간론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엠마니엘 레비나스의 시간론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언젠가 정리된 글을 쓰고 싶었으나 막연한 구상만 있을 뿐이었다. 그 구상을 실현하려면 시간과 타자라는 레비나스의 시간론 강연을 정독할 필요가 있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에 관해 좀 써보고자 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엠마니엘 레비나스의 책이 바로 시간과 타자라는 책인 것 같고요. 이 책은 레비나스가 꽤 오랫동안 강연했던 내용들을 담은 책이고, 이 책을 이제 공부하고 쓴 책이 우치다 다스루의 레비나스 시간론인 것 같아요.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쓴 책은 너무 어려워서 그 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 그 책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 책을 우치다 다스루가 쓴 것 같고, 또 우리는 우치다 다스루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도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책 두 권이 남아 있는데요. 이 책은 박보나라고 하는 작가님의 책이고 미술가이기도 한 분이세요.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예술 섹션의 책을 살펴보다가 이 책을 가장 먼저 보게 됐는데요. 태도가 작품이 될 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제목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표지에 사진이 한 장, 이렇게 인물 사진이 한 장 실려져 있는데 너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제목과 앞에 있는 사진 작품과 어떤 이렇게 디자인된 이 책의 어떤 표지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눈이 확 가서 이제 가지고 와서 몇 페이지를 읽었는데요. 잘 읽혀지고 좋더라고요, 문장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쓴 다른 책들을 검색을 하고 서점에 재고가 남아있는 이름 없는 것도 부른다면이라고 하는 이 책도 구매를 했는데요. 태도가 작품이 될 때가 이 첫 번째 박보나 작가의 예술 에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간된 책이 또 이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작품의 사진들이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글과 함께 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잠깐 짧게 읽었지만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 대도가 작품이 될 때는 1969년 스위스 쿤스트할레 베른에서 열렸던 전시 대도가 형식이 될 때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전시는 큐레이터 하랄트 제만이 기획한 것으로 전통적 개념의 미술 형식인 회화나 조각을 단정하게 보여주는 대신에 비물질적이고 언어가 중심이 되는 작품을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보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미국 미술가 월터드 마리아는 전시장에 전화기를 설치하여 관람객과 통화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는 전시장 구석구석을 지방 덩어리로 채웠다. 이 전시는 보수적인 기존 질서를 뒤덮고 반정과 평등과 해방을 주장한 68 혁명 직후에 열렸던 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다. 이 전시에서 태도는 이전의 체제와 규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의미하며, 이 태도는 미술의 간섭적인 틀을 거부하는 새로운 작품의 형식과 전시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작가들도 기존의 사회 질서와 미술을 다르게 읽는다. 하랄트 제만이 기획한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네.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스위스 쿤스트할레 베른에서 열렸던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고 하는 그 전시회에서 제목을 빌려왔고, 그 전시회에서 소개되었던 어떤 기존의 체제와 규칙을 비판하고 그리고 벗어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정신을 이 책에 가지고 와서 작가의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어떤 미술가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도전했던 작품들을 소개받고 그 작품을 해석과 해설을 듣는 기분? 굉장히 짧았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책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는데요. 뒤에 나오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나오는 작가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을 통해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질문을 던진다. 이들의 작업 방식은 분열증적 삶의 형태에 가깝다. 그렇게 세상을 비껴보는 태도가 이 작가들 작품의 큰 중심이다. 태도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뭐 미술관 전시회 가서 작품을 보는 것처럼 어떤 박보나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셀렉되어 있는 어떤 주제 작품과 작가를 만나고 글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가볍게 읽기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책 제가 조금 읽고 있긴 한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지금 조금 10% 정도 남은 게 김금희 작가님의 대원실 수리보고서와 유시민 작가님의 청춘의 독서거든요. 그거 마저 읽어야 하고, 이 책은 제가 그냥 뜨문뜨문 골라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데요. 이 책도 이렇게 작품들이 실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 박보나라고 하는 미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과 창의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 작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이나 사운드, 퍼포먼스와 텍스트를 결합해 예술과 노동, 역사와 개인의 서사에 대한 상황을 만드는 현대미술 작가이다. 1919년 아시아 태평양 트리엔날레, 2019년 아시아 태평양 트리엔날레, 그리고 2016년 광주 비엔날레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를 했고, 2019년도에 예술에 대한 에세이집 대도가 작품이 될 때를 출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가님이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 역시 어떤 기존의 어떤 색깔에서 벗어나 있는 새로움과 창의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어떤 사운드, 퍼포먼스, 텍스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콜라보하고 예술, 노동, 역사, 개인의 서사 이런 것들에 연결되는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또 회화 중심의 예술 작품에서 좀 벗어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받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또 작가의 눈으로 이야기해주는 어떤 미술 에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읽고 싶은 부분 이렇게 골라서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 책에 이름 없는 것도 부른다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부르고, 이름이 있어야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갖고 또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 역시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불려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존재라는 영역에 있어서 또 비껴져 있는 것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각각을 어떤 다양한 작품과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고요. 이 책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그 작품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도 굉장히 잘 읽고 있고요. 뭔가 이제 생소하고 낯설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이 확장되는 그런 글인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시선과 그런 부분들 포착해서 쓴 글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짬짬이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 건지. 여기 표지에 실려져 있는 사진 작품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내지에 그 작품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지미 더럼이라고 하는 작가의 나의 속삭인 척하는 자화상 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 작품입니다. 굉장히 편집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다 출판사, 여기는 한겨레 출판사네요. 조금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요. 선명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믿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리터라고 하는 잡지 있는 거 아실까요? 리터에 수록이 되었던 글을 또 다시 편집을 해서 실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마지막만 조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다큐멘터리 영상 속 이미지를 통해 알거나 이해할 수 있을 리 없다. 자연은 사자의 비정한 드라마도 아니고 저 멀리 어른거리는 낭만적인 초원도 아니다. 화려한 이미지 위에 입혀진 천진한 쪽빛을 긁어내고 나면 그 스크래치 뒤로 비로소 우리가 자연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타자로 가두고 오해하고 지배하려 했지만 끊임없이 착취해온 얼굴들의 지친 민낯이 비친다. 네, 문장도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 글에 대한 기대도 크고 조금씩 바쁘고 힘들 때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구매를 하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산 책들과 함께 또 알차게 독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